잠깐 국어사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국어사는 다분히 현대국어고 센스거든요. 수능 기준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내신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내신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먼저 수능 기준으로 보고 나서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학교에 따라 선생님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외울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수능 관련해서 국어사 문법 개념 뭐만 알면 되냐면 사실 이 9개만 알면 거의 해결이 돼요. 아, 더 써야 되나? 관형격 조사 시옷 정도? 뭐 종성체현, 히읗 종성체현, 뭐 고경, 뭐 사실 별게 없어요.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사실은 현대국어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건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할게. 일단은 초반부는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 일단 훈민정음이라는 자체가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한자어의 발음을 쓰려고 시작을 했다가 철학적으로도 논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음성학적으로도 너무 이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독자 문자 체계로 간 거죠. 자, 그럼 그 과정에 독자 문자 체계를 가져가야 되니까 초성을 어떻게 만들었고 중성을 어떻게 만들었고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모음 조화의 원리로 중성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졌던 애들이 있었는데 17개, 11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28개였는데 자음 17개, 모음 11개, 28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없어진 애들 4개가 얘네들이야. 자음에서 4개, 그리고 모음에서 하나 없어졌어. 아래아까지. 그리고 순경은 비읍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얘가 사실은 중국어 발음기호로 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힘이 없는 뭐 이런 약간 느낌으로 발음을 했었고, 얘는 사실 일종의 얘도 발음기호 같은 애였는데 워낙 많이 보이고 얘 때문에 비읍 불규칙 활용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다루는 거야. 그래서 소실된 음은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순경은 비읍 기억해 놓으시고, 모음조합 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의 제자원리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대국어에는 없는 어두저음근인데 얘도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3개로 분류하기도 하고 2개로 분류하기도 하세요. 일단 이거야. 같은 단어를 연달아 쓰는 거를 각자 병서라고 하는데, 이 각자 병서는 어두저음근이 당연히 아니고요. 합용병서라고 해서 다른 단어 2개를 어울려 쓸 때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 합용병서를 어두저음근을 하는데 오늘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일단 흐름을 잡으세요. 문제는 합용병서에서도 계열에 따라서 분류하시는 선생님인데 수능 기준으로는 일단 각자 병서는 제외고요. 그냥 2개를 계열 구분 없이 나중에 된소리로 바뀌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음성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 자, 그리고 표기 방법으로 소리대로 적는 연철, 소리대로 적다가 보니까 혼란이 와서 소리대로도 적도 어원을 밝혀 적는 중철. 야,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어원을 밝혀 적는 분철로 바뀌어 가더라.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초성 이응을 쓰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이가 나중에는 16세기 이후에 가로가더라도 기억하셔야 돼. 1인칭의 의지 선어머럼이 오가 있었고요. 주체 높인 선어머럼이 시, 샤가 있었고, 객체 높인 선어머럼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뒤쪽에 몸이 오는 경우에는 순경은 비읍으로 바꿔 써주게 됐더라. 자, 의미가 변동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인데 의미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어의 소멸이라고 봐야 되는데, 단어의 소멸했을까 과연?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평가원에서는 소멸이라는 개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의미가, 즉 단어가 바뀐 거야. 특정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표기로 바뀌었든지, 그래서 의미의 이동, 그 다음에 확대, 축소인데 이럴 수는 있겠죠. 뭐 특정 단어가 쓰이다가 그 의미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 단어 자체가 안 쓰였다. 뭐 그걸 소멸로 볼 수 있겠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가 소멸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의미의 이동, 확대, 축소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이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또 약간씩 견해가 다르세요. 예를 들면 하다가 두, 그 다음에 하다가 many. 근데 이게 현대국어엔 전부 다 하다가 됐잖아. 그럼 여기에서 얘는 아예 소멸됐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 카메라 잡힙니까? 얘는 소멸됐다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수능에서는 얘를 소멸됐다고 설명하지 않아. 일단 수능 기준으로 왜? 일단은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니까 수능 기준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필기가 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사실 얘만 돼 있어도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거든. 일단 필기하고, 선생님 혹시 애들 채점 끝났나요? 카메라 잡아주시고. 네, 채점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덥나 보다. 하긴 지금 딱 휴가철 아니니? 여러분은 내일 모레 글피 계약이고. 근데 이거 아니고. 아, 저기 위에요. 종민이야, 존민이야? 이름이? 종민이요? 아, 예. 아, 잘 맞아가지고. 다 맞진 않았고. 세준이 몇 개 맞았는지 얘기해줘요? 네. 몇 개 중에 몇 개? 22개 중에 22개. 지켜줄게요. 하진이 없는데요? 하진이 없는데요? 안 내신 것 같은데요? 야, 글씨. 이거 좀 이따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하진이 아니야. 아니, 거의 이거 약간 맞아. 연예인들 사인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와. 야, 이 서준영 채점 어떻게 받냐, 이러면? 뭐라고? 배 아파서 이렇게 썼다고요? 아, 야, 상우는, 엄청나다, 글씨가. 상우 글씨. 개 예뻐요. 아, 약간 편차가 심하네. 이러면 약간 좀 고민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쪽으로 와볼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돌고 있죠? 자, 여러분 좀 빠르게 볼게. 자, 일단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얘네 훈민정음 언해본 있죠? 훈민정음 언해본 해석을 싹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공통이야. 전국에서 이걸 안 다루는 학교는 한 20%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 학교는 안 다뤘었거든, 작년 여러분 선배들은. 근데 여러분 학번, 그러니까 니네 학번은 다룰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 좀 달라져서 그러신 거고,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갈 건데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가실지 모르겠으나,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학교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디테일로 간 다음에 내신 시험 범위 나왔을 때 그거 자세히 갈게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9개 개념이 충분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로 변별을 하냐? 써놔. 현대 국어의 비일관적인 또는 비논리적인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이는 게 바로 뭐의 교수학습 목표야? 국어사의 교수학습 목표예요. 우리가 그래서 국어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현대국어의 비일관적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어사는 지식보다는 뭘 묻냐? 추론 능력을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문제가 풀려? 비교 추론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비교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자, 비교 추론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되니? 자, 나라 말싸미, 말이죠. 그러면 말싸미가 말이로 적혔다는 거는 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는 말쌈이라는 단어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어떻게 쓴 거야? 발음대로 말쌈이라고 쓴 거거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 자, 그럼 봐. 이렇게 연달아 적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다? 연달아 적는 철자법, 그래서 연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철과 중철과 분철이라는 개념도 같이 정리가 되셨어야 되겠지. 구 개념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시겠고, 두 번째, 어린도 어린하고 비교를 해보자. 자, 우리가 현대국어의 어린은 영인데 여기는 어리석은이 됐네? 의미가 뭔가 변했겠죠? 놈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의미 변화를 묻고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어여삐도 가여삐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들 맞추셨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뭔가 체계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사고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15세기를 기준으로 말쌈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는 높임 표현도 있었을 거고요. 중립적인 표현도 있었을 거고 낮춤의 표현도 있는 이렇게 부분집합이 3개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우리 21세기로 왔을 때 말씀이 차지하는 영역은 여기로 확 줄어들었죠. 그럼 원래 말씀은 이만큼이었다가 말씀이 어떻게 줄었어? 이만큼으로 줄었잖아.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축소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의미의 영역이 과거엔 더 넓었다가 작아졌으니까 축소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 아 선생님 뭐 귀찮은데 귀찮은 대로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 두 번째, 왜냐면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논리 철학 지문에 써갈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그 다음에 어리다는 과거에 뭐였어요? 0이었어. 그런데 21세기에는 어리석다래요. 이 의미가. 자 그러면 결국 이거죠. 15세기 기준으로 어리는 뭐야? 스투피드가 되는 거고, 이게 0이 됐잖아. 자 그럼 봐. 자 스투피드라는 집합에서 0이라는 집합으로 의미가 어떻게 됐어 지금? 아예 위치가 바뀌었는데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이동한 예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놈도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의미의 축소라고 하셔야 될 것이고, 이제 하다에 대해서 이제 많은데 여기서 논란 없는 하다로 갔었죠. 그래서 하다가 여기서는 원래는 뭐였다? 맨이었는데 우리는 두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야. 이게 아니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왜 그러냐면, 자 어원이 다르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어원이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이게 현대 국어의 하다의 어원이고 이게 의미 두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4번처럼 낸 걸 보면 평가원에서는 자 얘를 지금 맨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두라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원에서는 굳이 얘를 구분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이 의도 자체가 지금 출제 포인트는 어디에 나가 있냐면 의미 확대니 의미 축소니 의미 이동이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번은 의미가 소멸한 게, 의미는 소멸하지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휘가 소멸했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휘 소멸로 묻든지. 그러니까 이 4번을 이제 학교 내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야 현대 국어의 do, 하다의 어원은 아래야 하다야. 그래서 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이해되셨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봐봐. 자 얘가 이렇게 왔잖아. 자 아래야는 뭐로 왔어? 첫째 음절에서 아로 와. 그러니까 여는 아예 변화가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야. 일부 내신에서는. 그래서 일부 내신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냐면 아래야 하다의 원래 형태, 그 하다가 현대 국어의 하다로 왔기 때문에 얘는 의미 변하고 모국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다고. 됐죠? 그런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평가원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싶은 관점도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관점도 있고.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지. 일부 내신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기억하시라고 4번 선제 얘기해 드렸고, 자 어여쁘다도 역시 마찬가지. 과거에는 불쌍하다. 지금은 예쁘다가 됐으니까 의미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달라진 걸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 5번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건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하다 때문에 잠깐 제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거야. 아레아에 대해서 내신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내신에서는 외우시는 거야. 모음 아레아는 어떻게 되니?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바뀌었대. 그럼 적용하면 바로 보이죠. 첫째 음절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아로 가야죠. 첫째 음절 아로 가야죠. 둘째 음절에서 으로 가야죠. 2번 끝이죠 그러면. 됐니? 이런 거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건데 내신 대비로는 이걸 외우라고 시킨다고. 수능 대비로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암기하시고 수능에서는 활용하시고. 됐니? 왜냐면 이게 여러분 불규칙적이에요 또. 다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거를 외우라고 내지 않고 보기에 던져놓고 적용하라고 내지. 근데 내신에서는 그냥 외워야. 됐죠?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자 이제 뭐 3번 4번인데 이런 것도 개념에서 딱 보시면 뭘 보라고? 현대 국어를 먼저 봐야 되더라. 그래서 이응을 수능 안에 이었었더니 뭐가 된대? 순경음이 된대. 니네가 알고 있는 순경음 비읍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보셔야 되겠고, 순경음 비읍 어디 나와 있니? 디귿. 두 번째, 첫 소리를 어울려 쓴다가 뭐겠어? 당연히 어두자운군이지. 자, 말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자, 어두자운군의 종류, 헷갈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각자병서인데 각자병서는 같은 단어를 두 개 쓰는 거니까 어두자운군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뭐라고? 합쳐서 쓴다 그래서 합용병서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합용병서, 비읍, 시옷계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계열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내신 선생님 필기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어두자운군 어디 보이니? 리을 보였죠. 그래서 순서대로 디귿, 리을 가면 되니? 그래서 5번 고르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됐죠? 자, 속도감 있게 풀어나셨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자, 뭐냐, 개념이 되어 있는 학생들, 안 되어 있는 학생들 둘 다 속도는 좀 더 내주셨어야 돼. 사실 이 정도 문제면 1분 컷이 났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쓸 거야? 소실된 의문이라고 쓸 거야. 그럼 소실된 의문이 어떤 식으로 소실이 됐는지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두자운군이죠. 어두자운군은 전부 다 발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원래 8종성일 때는 구분을 했죠. 그래서 정답 3번은 어렵지 않게 바로 보였을 거예요. 된 여기까지. 그래서 시옷 디귿이 이 시절에는 구분이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썼어야 되는데 뭐라고?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됐다,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정답 3번도 어렵지 않게 바로 보였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빠른 속도였을 텐데 이제 5번 문제가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센텀여고 1학년에선 이걸 외우게 됐고, 여러분 선배들은 이걸 외운 적이 없는데 2학년 때 내신 범위가 화자하게 문법만 나온다. 아, 이거 외우라고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내신 들어갔을 때 일단 저랑은 큰 틀에서만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처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엄청나게 제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냐고요. 그래 나중에 이 규칙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파괴되기 전에 규칙은 뭐냐면, 자, 명사, 의미의 특징, 우리 이런 거는 문법적인 요소니까 문법적 요소를 뭐라고 한다? 형태론이라고요. 그래, 형태론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형태론적 환경은 어떻게 돼? 명사야. 그 중에서도 사람이나 동물을 우리는 무슨 명사라고 하죠? 감정 있는 유정명사,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여집합이니까 유정이 아닌 애들이니까 무슨 명사? 무정명사죠. 그래서 유정명사이면서 교집합 높임의 대상이면 뭘 쓰더라? 시옷을 쓰더라. 그리고 무정명사 시옷을 쓰더라.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형태론적 환경이 오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올 건 뭐야? 의문론적 환경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문론적 환경 뭐가 왔니? 이걸 우리는 모음 조화라고 하죠. 자, 모음 조화 원리도 깔끔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 자, 그럼 모음 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왔어? 그렇죠. 양성 모음 계열이 왔을 때는 아래야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 계열일 때는 음성 모음 계열이 왔었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 표를 던져주는데, 일단은 여러분 수능 기준으로 이걸 해석하시면 되고 내신 기준으로는 암기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쉽고 간단하거든.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봐봐. 놈인데, 자, 뭐 따지는 거야 여러분? 모음 조화 따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양성모음, 양성모음이야. 자,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기지. 모음 조화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뭔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 모음이 봐봐. 빈도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모든 경우에 모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음은 또 17개였고 모음은 11개였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음 조화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연철로 연달아 쓴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네, 지금 남의 비교해보니까 관형격조사 의인데 양성모음이 쓰였으니까 아래아가 온 거 보이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여기는 사람이나 동물 유정명사였던 거 확인되실 거고, 거북이도 유정명사죠. 거북이도 유정명사인데 높이니 낮추니? 낮춤. 근데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거북인데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정,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나왔어? 음성모음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음성모음 계열인 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대왕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뭘 썼어? 시옷을 썼고, 나무는 무정명사니까 뭘 썼어? 시옷을 썼다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으니까 적용인데, 자, 아들은 유정명사면서 높임의 대상은 아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들이니까 양성모음, 양성모음 쓰니까 양성모음 계열이니까 뭐가 와줘야 돼? 얘가 와줘야 되죠. 두 번째. 술위는 뭐야? 무정명사죠. 무정명사는 볼 필요도 없이 시옷 써야 되니까 1번 끝이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을 수 있는데, 내신 대비로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 내신 대비로 이걸 외우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현대국어에서 나오는 거야. 저 잠깐 따라오세요. 자, 저 따라오셔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15세기에 뭔가 체계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100% 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와가지고 뭔가 이게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얘를 뭐 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원래는 얘가 DNA가 이랬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런 DNA가 됐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일관성이라는 문제를 거꾸로 얘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서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 자,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음 조화예요. 자, 그러면 자, 중세국어 우리 첫 번째 개념이다. 이 모음을 어떻게 창제했냐인데 이거는 세상 만물의 법칙을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담았냐? 자, 세상 만물을 딱 본 거야. 그러면 천상계가 있었어요. 그 시절의 세계관으로는. 그리고 지상계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인간이 낑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천체, 천, 중간에 껴있는 인간, 그리고 땅.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성모음이었을 거고, 천은 떠 있으니까 양성모음, 지는 음성모음이었겠죠.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만들었고 순서대로 천지인 체계로 들어갔잖아. 자, 그래서 천체인 천, 땅, 지, 그리고 우리 인간 중간에 낑겨 있다. 당연히 얘기하지만 여기는 무슨 모음? 양성모음. 여기는 무슨 모음? 음성모음. 여기는 무슨 모음? 중성모음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틀을 철저하게 갖추려고 했었고, 자, 혹시 까먹으실까봐 이랑 으가 헷갈릴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으 마이너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기본자라고 했어요, 얘를. 자, 기본자는 어떻게 만들었니? 천체를 본떠서, 인간을 본떠서, 땅을 본떠서 만들었지. 그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자. 자, 우리가 뭘 만들고 싶어? 밝은 느낌의 지에다가 원쳐서 오가 됐어요. 그러면 우 해보면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됐네? 오케이. 그리고 봐봐. 밑에 있잖아, 천체가. 그래서 오는 양성모음, 우는 음성모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천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초출자라고 해요. 근데 초출자는 어떻게 만들었어?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합성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외울 게 아예 없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초출자까지는 어디까지겠어? 얘도 있고 얘도 있었겠죠. 제출자는 얘겠죠. 그러면 얘도 왜 제출자인지 이해가 되시지? 얘도 왜 제출자였을까? 두 번 나왔으니까 제출자,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제출자도 당연히 합성자가 됐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 토탈 몇 개 있어요? 11개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11개의 모음인데, 카메라 잡히니까 확인해 보세요. 11개의 모음인데, 11개의 모음인데, 자, 그럼 봐봐.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걸 뭐라고 했다? 모음 조화라고 했어요. 문제는 모음 조화가 깨지는 이유를 서술형으로 쓰셔야 돼. 쉬워. 다 배웠어. 추론해봐. 모음 조화가 왜 깨졌을까? 구개념 안에 있어요. 이게 창의성이야. 그런데 이걸 이제 외워도 똑같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봐. 필기하시고 쓰세요. 왜 모음 조화가 깨졌을지. 수업을 들었지? 수업 빨리. 모음 조화 왜 깨졌어? 이걸 외우면, 제가 봐봐. 자, 이제 대표적으로 듣고 있니?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휘문 얘기하기가 좀 웃겨 죽겠는데 자꾸 이제 휘문 부심 부리시는 분들 때문에 이번에 경남 이겼네요? 야구에 관심이 없구나. 경남이랑 휘문이랑 했는데 이번에 경남 이겼잖아요. 휘문. 그래서 작년 이제 휘문고 3학년 내신 서술형이었어요. 휘문고가 의대를 1년 한 150명 보내. 니네 학교가 한 50명 보내고. 150명까지는 아니겠다. 120에서 140? 근데 이제 휘문이 니네보다 한 2배 정도 많을 거야. 어쨌든 해운대고의 자존심을 보여줘봐. 휘문고 작년 고3 문법 내신 서술형이 뭐였냐? 국외음화가 15세기에 쓰이지 않았던 이유를 서술하시오야. 설명 몇 번 했는데 이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모음조화가 깨진 이유를 서술하시오. 모음조화 파괴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칠판 위에 다 있어요. 추론해. 5분 드립니다. 이게 창의성이야. 이걸 간식을 딱 깔아놓고 순서대로 가져가게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써.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 써. 손으로 써. 말로 하지 마. 빨리 손으로 써. 귀찮아하지 말고 손으로 써요. 서술형 대비로. 이 판때기 안에 있다니까. 모음조화가 깨진 이유가 이 판때기 안에 있어요. 추론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미 들었던 애들도 있을 거야. 이 국어사를 나한테 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했던 거 또 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했던 거 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칠판 내용이 있어요. 왜 깨졌는지가 칠판을 가지고 추론하시면 충분히 대답이 돼.
아까랑 되게 비슷한 거야. 국외음화는 왜 15세기엔 없고 현대국어에 생겼을까랑 비슷한 거예요. 힌트를 더 줄까 얘들아? 봐봐. 자, 국외음화가 옛날에 안 쓰다가 지금 썼다? 변화했지. 변화 때문이잖아. 변화가 없는데 쓰고 안 쓰고. 야, 썼다 안 쓰면 변화야. 쉽게 생각해. 안 쓰다 써도 변화지. 쓰다 안 써도 변화지. 모음조어가 있다가 깨졌으면 변화됐잖아. 그래. 그러면 설명 다 됐는데? 멀리 없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바지 이거 발표하고 싶겠어. 해봐. 써봐. 손으로 써봐. 힌트는 가까이 있다, 야. 써봐, 빨리. 쓴 사람? 썼어요? 손으로 써서 보여줘. 그렇지. 너 어디다 썼어? 안 썼습니다. 썼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근데 내 수업 시간에 몇 번 흘리듯이 얘기했을걸? 그건 의미가 아니지. 의문의 변도 의문의 소실이죠. 얘들아 봐봐. 왜 깨진 거야? 아래아가 소실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한 거야. 첫 번째 개념이잖아. 소실된 의문에 아래아가 있지. 그럼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모음조어라는 게 뭐예요? 양성끼리 음성끼리 쓰는데 얘가 대칭쌍이야. 얘가 대칭쌍이고 얘가 대칭쌍이고 얘가 대칭쌍이고 얘가 대칭쌍이야. 자, 그래서 봐라. 카메라 이쪽입니다. 아까도 어떻게 됐어? 양성모음 왔을 때 관용격 조사가 이게 쓰이잖아. 음성모음일 때 관용격 조사가 뭐가 쓰였어? 이게 쓰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얘와 얘가 양성과 음성에서 뭘 이루고 있었다고?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가 소실돼 버렸으니 더 이상 대칭을 못 쓰잖아. 이해됐어? 그래. 그래서 정답은 뭐다? 모음조화가 파괴된 이유는 뭐라고? 아래아의 소실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필기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식적인 걸 따라가는 거 되게 잘해. 저쪽 작곡에 있었죠. 지식적인 걸 따라가는 거 되게 잘해. 근데 언제 그게 차이가 벌어지냐면 창의성이 발현돼야 되는 시점이 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여러분 인생은 답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거든. 니네가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맞잖아. 누가 니네 인생의 답을 결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겠어? 그럼 그 연습을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창의성은 게 별게 없어. 이미 주어진 자료와 재료를 가지고 나름의 논리적인 사고든 뭐든 누가 봐도 타당할 수도 있겠고 뭔가 사고의 절차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술형을 이거 어떻게 쓰지? 쓸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서술형을 외워서 쓰려고 그러면 진짜 막막해지거든. 근데 서술형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가 괜찮은 친구들이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니까 거기까지 해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내가 5번까지 설명을 해서 모음조화를 끌고 온 이유가 있잖아. 모음조화를 설명하는 5번에 뭐라고? 관용격 조사의 형태가 왜 바뀌는 거냐? 음운 환경,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 때문이었던 거고. 그럼 형태를 보시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봐. 현대국어엔 의가 쓰이잖아.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쓰인 애가 있었대잖아. 그리고 내가 몇 번 수업했을걸 니네? 이 시옷은 뭐였다고? 현대국어에? 그래, 사이슛이라고. 그럼 도대체 얘는 뭔지도 추론을 해봐야지. 그럼 얘는 뭐야? 없어졌지. 왜 없어졌어? 얘 때문에. 그러면 양성모음이고 음성모음이고 얘를 썼겠네? 즉 모음조화가 깨진 이유는 얘가 없어져서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게 학자들이 하는 거야. 학자들이 머리가 좋다 또는 창의적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 맛을 봤어.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훈민정음 언해본을 저랑 같이 분석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을 쭉 한번 분석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내신 느낌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내용 느낌이 될 건데 그 과정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한 논리적이고 규칙을 설명해서 외우는 부담을 좀 줄여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려면 현대국어 딱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같이 보는 건데 선생님 얘네 채점 결과 잘 모르죠? 지금 채점 결과 안 나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가 모르지. 자, 봐봐 얘들아. 13번을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 이거 근데 수업하지 않았었냐? 자, 질문. 타동사와 자동사는 품사가 같니다느니? 다르죠.
근데 니네는 자꾸 동사 같은 거 아니야? 다르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타동사, 자동사는 다른 품사야, 얘들아. 자, 그러면 타동사, 자동사가 나왔으니까 출제 의도는 뭡니까? 구조 분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해? 1번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럼 봐봐. 여기는 둘 다 타동사, 타동사죠. 여기는 둘 다 자동사, 자동사지. 그럼 뭐 하라는 거지? 선질 받던 의도가 딱 나왔네. 열어는요, 자동사면서 타동사 둘 다로 쓰이죠. 그런데 열어랑 열리어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그걸 정확히 대답해야 돼.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뭐라고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그렇죠. 다르. 그래, 왜 다른 거지, 근데?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품사가 달라. 어떻게? 왜 달라? 오케이. 타동사, 자동사 다른데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렇지. 접사라고요, 접사.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리가 어떤 접사야? 사동, 피동 접사잖아. 그러면 사동, 피동 접사로 뭐 했어? 사동사, 피동사로 파생시켰잖아요. 파생. 새로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품사, 다른 단어라니까. 그래서 열어에서 열리어는 뭐가 됐어? 다른 단어가 됐고, 뭐가 됐어? 다른 품사가 됐어요. 리 때문에. 따라서 중세국어의 열어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로 쓰이는데 현대국어의 열어는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야. 이 결론을 표처리하면 어떻게 되니? 얘를 표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정보분류 기준을 딱 잡으셔야지. 그러면 3번 선지가 바로 보이잖아. 필기하고 3번 선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 학교는 서술형을 막 표출해가지고 빵꾸 뚫어서 내는 거 봤잖아. 기억 안 나지? 너 1학기 중간고사에 뭐 있었어? 시조의 특징. 정답이 뭐였어? 첫 음보가 상음절. 기억나니? 근데 그게 음보냐 뭐냐 또 그것 때문에 틀렸다며. 그럼 봐. 알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표철에 의해서 빵꾸 채우는 이런 형태는 니네 학교 서술형 유형이니까 정답 3번으로 여기까지 필기해서 가셔야 된다고. 그럼 봐라. 접사에서 파생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어 배워서 접사는 배웠는데 왜 모를까? 문장 파트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동피동에 대해서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얘가 안 잡히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보이죠? 여러분이 이제 두고두고 괴롭힐 애들이 아까 이제 앞서서 배웠었던 문장과 단어 파트에서 배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문장 파트를 안 했잖아요. 문장 파트를 지금 할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문장 파트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잡을 건데 제가 왜 저 좀 따라오세요. 왜 국어사 먼저 했냐? 봐봐. 국어사를 판단하려면 일단 의문 파트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어미. 그러면 형태소 분석이 돼야 돼. 맞죠? 그런데 얘를 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문장 파트까지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현대국어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 상태에서 되는 거구나라는 틀을 잡으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필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영상 잠깐 끊었다 갑니다. 문장에 대한 정의부터 해볼까요? 빨리 하라고. 의미 전달. 센텐스 뭐라고? 의미 세소. 그래, 저거라고요. 뭐라고? 의미를 뭐 하는? 완결하는 채소단이야. 자, 이게 사실은 나의 정의긴 해. 자, 근데 봐. 여기 하나 더 나가자. 담화는 뭐죠? 중2 때 배웠다. 발화의 연속체인데 사실 발화의 연속체라고 해버리면 본 뜻을 잘 몰라. 그래서 담화를 뭐라고 해야 돼? 의미, 소통의 최소단위든 뭐든 어쨌든 의미 소통의 단위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의사소통 단위가 담화예요. 그러니까 담화는 사요서, 화자청자, 전원, 맥락 꼭 잡으시고 가라 그랬고. 자, 그럼 문장은 그 중에서도 뭐야? 발화 차원인데, 자, 발화는 뭐가 발화였죠? 문장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구어로 실현될 수도 있고 문장이 문어로 실현될 수가 있어요. 문어가 뭐니? 글로 쓴 거. 그래서 문장이 문어로 실현되면 문장이고요. 문장이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실현되면 이걸 발화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담화 개념까지 잡으셔야 돼. 이게 언어라는 교과목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니까. 담화 파트에서 킬러 파트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애들 수두룩하게 변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변별도 많이 됐고. 기억나니 너희 혹시? 호칭어, 지칭어?
그래. 자, 근데 그거를 얘들아, 우리는 사후약방문으로 이미 틀린 걸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상황에서 그냥 문득 탁 던졌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중에 한번 대답해봐. 국의 음화는 왜 그 당시에 쓰이지 않았는지. 자,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죠. 모음조화는 왜 파기됐는지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연습하셔야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시면 정의, 그 다음은 종류, 그 다음은 현상 이렇게 갈 건데 문장의 현상을 문법 요소라고 따로 떼서 봤어요. 문법 요소도 오늘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문장의 정의는,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도 있었겠죠. 뭐 다들 여기다 정의를 하셨을 거고, 성분은 주성분, 부속토는 보소성분, 독립성분 해가지고 뭐 체험 등등 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생략해도 되니? 쓸게요. 자, 주성분은 뭐가 있었어? 주어, 서술어.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목적어, 보어인데 여기서 좀 애매한 애가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가 강아지 키우니? 우리 강아지가 화장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영어에서 얘를 몇 형식으로 가르치죠? 몇 형식으로 가르쳐 얘를? 이지 있으면 몇 형식 동사야? 이 형식으로 가르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보호라고 할 수가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가 돼? 보호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5형식 체계로 배웠지만 이미 수능에서는 20년 전부터 7형식이었어. 얘를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줘요. 1, 2, 3, 4, 5, 6. 하나 빠졌는데? 됐어? 그래서 여기에 필수 부사를 넣어준단 말이야. 이제 요즘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필수적 부사어.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 개념을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야 그래도 부사어니까 부속 성분이나 보조 성분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걸 주성분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얘가 애매한 거니까 이렇게 중간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수식하는 애들이니까 보조적으로 쓰이는 관용어나 부사어로 분류해야 되는 애인데 그 중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애잖아. 얘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영어에서는 필수부사, 국어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더라. 됐죠? 마지막 이제 독립성분은 뭐가 있니? 독립어가 따로 있고, 감탄사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어려움 없겠죠? 주어로 뭐 체언이 쓰인다, 서술어로 뭐 영원히 쓰인다, 뭐 그런 것 정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차피 개념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자꾸 제가 이걸 강조를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성분 분석을 하는 것들, 이 성분이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신텍스라고 해요. 근데 신텍스는 영어에서 하시면 되게 이득을 많이 봐. 그래서 영어 구조 분석에서 신텍스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야 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뭐든지 끊는 기준, 뭐든지 문제 푸는 기준은 어떻게 돼야 돼? 일관돼야 돼요. 일관성을 바탕으로 연습을 해야 정확성이 같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일관성이 없으면 정확성도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뭔가 풀이 과정이나 풀이 방법이, 특히 영어나 국어는 언어적이고 또 문과 과목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가 막 일관성과 정확성 없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관용어, 부사어, 구조 분석을 아주 깔끔하고 엄밀하게 하셔야 되고, 혹시 영어에서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이 신텍스 구조 분석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야.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 그렇죠. 우리 국어에서도 문장 파트 문제 풀어나가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문장 파트 잡고 있죠. 여기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문장 파트 잡아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분 분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절 구조가 하나 있는 게 혼문장, 주어, 서술어 구조가 2개 이상 있는 게 겹문장이라고 하신다고 알고 계셨을 거고, 이제 겹문장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도 대등하냐, 종속적이냐. 영어에서도 대등한 접속사, 뭐라고 하지?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중요한 거? 그렇죠. 안은 안긴 문장. 영어로 치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같은 애들이지.
걔네들이 또 여러분을 한때 괴롭혔던 그런 개념들 아니겠니? 국어에서도 여러분을 이거를 한때 또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게 제일 피곤한 부분이니까 잘 구조 분석 하셔야 되겠고,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개념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문법 요소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냐면 자세히 할 게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막 여기 기준으로 끝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세히 하실 수 있는데 문장 파트는 뭐 자세히 할 게 없고 저 정도면 충분하고 뭐 학교 선생님 프린트해서 더 나오면은 그때 자세히 할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118, 119에 있는 개념이 이미 다 설명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조 분석을 연습하면 이게 확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마 3월 달에 문법 의문 파트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안 했니? 이봐? 안 했구나. 그러면 저저번 주에 130개 의문 변동 분석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 한 번 하고 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형태수 분석이나 문장 분석도 한 번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돼. 그걸 해결할 거고, 자, 문법 요소 와서 크게 5개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애들은 사동피동인데 얘를 좀 이따가 힘있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놓칠 수 있는 개념들 잡고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법 요소는 문장의 종결 표현이야. 자, 종결 표현을 누가 결정하니? 물론 눈에 보이는 글씨로는 어미가 결정을 하죠. 어미 어떤 어미야? 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야? 어말어미 세 개 중에서도 뭐예요? 종결 어미가 종결 표현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너희가 이 종결 표현을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맨날 문제를 헷갈리고 틀려요. 질문. 기원문은 뭐지? 평서문, 명령, 청유, 감탄 중에 기원문은 뭐예요? 이것도 수업 몇 번 했다. 작년에 고2, 고3, 3, 4월 연타 터졌어요. 고2에 내서 틀렸어. 고3에 넣을 때는 또 틀렸어. 되게 쉬웠어요. 근데 기원문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니네가. 자, 문장의 종결 표현 5가지가 있어요. 평서문, 정의해봐, 평범하게 진술, 의문문, 묻는 거. 3번, 명령문, 명령하는 거. 청유문, 부탁하는 거. 이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정의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아까 내가 설명했었는데 담화의 4요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담화의 4요소 불러봅시다. 1번 뭐예요? 수업 시간에는 저예요. 말하는 사람 화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청자. 물론 방금 또 청자가 화자가 또 달리 생겼죠. 그럼 이 사람들끼리 전한 메시지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맥락이 있다 그랬었지.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평서문은 뭐야? 소통의 방향이 일방향으로 완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서문은 그냥 화자가 청자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게 바로 평서문이야. 의문문은 얘는 실현이 되는데 뭘 의도하는 거야? 이 방향을 의도한 거야. 즉 청자가 화자가 되는 걸 의도한 게 의문문이야. 자, 여기서 이제 명령문, 청유문인데 명령문은 뭐니?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화자 빼고 청자만 하는 거야? 화자 빼고 청자만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청자만 행동 촉구하는 거야. 그러면 청유는 뭔데? 화자와 청자가 뭐 하는 거? 같이 행동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 명령문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이래. 선생님은 그런 걸 못 해줘요. 할 수도 있겠다. 저기, AB 성형외과 베이노 원장님, 베이노 선생님께서는 해주실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 차원으로 만들어주세요는 누가 해주는 거야? 니네가 되는 거니? 아니면 신이 들어주는 거니? 그래. 신이 해주는 거잖아. 은우님이 해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청자가 하는 거잖아. 내가 노력하면 차원은 되니? 사직카리나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직카리나는 여러분도 가능해요. 거기 뭐라고요? 부산 차원이에요? 역시. 해운대 차원은. 해운대 차원은.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기원문은 뭐가 된다고? 아니, 여태까지 수업했는데 대답 좀 해봐. 기원문은 뭐가 된다고? 그렇죠. 왜? 누가 들어주는 거니까? 청자가 들어주는 거니까. 애는 착해요. 그래요. 자, 감탄문은 뭐예요? 감정
표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 종교 표현도 이렇게 5가지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 얘도. 왜 종교 표현 했을까? 카메라의 끝으로 잡아주세요. 여기 잠깐 찍는다. 왜 종교 표현 필요했을까? 바로 높임 표현 때문이야. 자, 그러면 봐봐. 높임 표현도 메타데이터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제가 분류가 돼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자, 뭐니? 듣는 청자.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문장 안에서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문장 안에서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 분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상대 높임은 또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뭐야? 우리 격식적이에요? 비격식적이에요? 다분히 격식적이에요. 비격식적이에요? 비격식적이면은 제가 욕을 할 수가 있죠. 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격식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봐봐.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씨발, 뭐 존나. 이런 거는 입에 달고 살았지. 안 자르셔도 돼요. 예시를 든 것 뿐이니까. 그럼 야구장 가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제. 헤이, 개새끼야.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찍지 말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귀여워. 근데 요즘은, 아니, 너무 귀여웠단 말이야. 양념편치로 그 코끼리 에어컨 빵 날려주고, 너무 귀여운데 나는? 그럴 수 있지, 선수가 화가 나면. 그리고, 아니, 왜 그걸 찍냐고. 맞잖아. 괜히 찍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좀 찍지 말라고 했는데 또 찍고 있으니까, 찍지 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 비꼬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 아니고 내가 그걸 패러디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귀엽니. 열심히 이루를 띄려고 푸닥푸닥 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되게 좋게 보는, 나는 그래서 그 냥냥펀치랑 찍지 말라고 때문에 팬이 됐어요. 내가 원래 등판에 마킹이 없었거든? 마킹 하려고, 진짜. 농담이야, 진심으로. 지금 너무 좋아져. 난 너무 호감됐어, 그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 왜냐면 봐봐. 길 가다가 시비 터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술을 먹기로 했어. 뭐 음주운전을 했어. 아니면 토토 이런 거 해가지고 승부 조작을 했어. 아니잖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난 되게 좋게 봤는데, 자, 그럼 봐요. 지금 야구장도 어떤 장소가 돼버렸어? 격식적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격식체야. 그런데 봐. 우리가 비격식적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비격식체가 있겠지. 격식적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높낮이가 많아요. 높낮이가 덜해요. 그러면 높여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으니까 아주 높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으로 높이거나 예사로 높이겠죠. 자, 그 아래는 뭐가 있을까? 낮춰야 되겠죠. 그래, 보통에는 예사 낮춤이 있을 것이고 아주 낮춤도 있겠죠. 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좀 그렇지?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귀여워서 열심히 해서 좋은데? 재밌잖아. 야, 야구장에서 그런 볼 게 있어야지. 화만 나면 뭐해. 맨날 경살 때리고 난 그런 게 너무 재밌는데. 자, 그럼 봐봐. 비격시체. 비격시체는 뭐야? 2개를 합쳐서 높이니까 두루두루 높였다. 두루 높임이고. 자, 이건 외우셔야 되죠. 이 틀 자체는, 여기는 두루 낮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자, 얘네들이 뭐가 그려져? 표가 그려져. 어떻게? 평서, 음운, 명령, 청유, 감탄으로. 그래서 평서, 음운, 청유, 명령, 감탄으로 해가지고 여기 5가지 표가 딱 그려져요. 자, 이거 물어보는 학교는 내가 못 봤는데 니네가 내신 범위가 또 좁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표가 딱 그려지잖아. 이것 때문에 종결 표현 먼저 배우고 높임 표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될 텐데, 어디 나온 걸 제가 설명한 거니? 여기 높임 표현 나온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제가 저희 교재 이제 컬러로 받은 학생들 아실 텐데, 녹색은 외울 필요 없는 거, 검정색과 파란색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서 외워야 되는 거, 틀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교재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일단 문장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성문, 부속성문, 독립선문, 문장의 종류도 나눠봤습니다. 넘어가서, 자, 문장의 정의와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드렸고, 그리고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등 설명을 했고, 서술어 자릿수는 영어의 N형식 동사 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형식 동사는 주어 하나 필요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형식이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었어. 그러면 얘는 주어랑 목적어로 필요하니까 2자리 서술어 이런 거 얘기할 것이고, 자, 넘어가서, 자, 문장의 짜임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니? 그렇죠. 이렇게 명사절을 안거나 관형사절을 안거나 부사절을 안거나 서술절을 안거나 인용절을 안거나인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문법 요소의 종결 표현, 높임 표현까지 설명했고, 여기에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격식제, 비격식제, 분류까지 왔어요. 됐죠? 자, 그리고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 높임은 목적을 높이는 건데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좀 자세히 설명할 게 있어서 일단 칠판 한번 지우고 이어서 갈 거야. 되셨죠? 자, 쉬는 시간 딱 10분 정도 드릴 거고요. 너무 길게 안 쉴 거야, 얘들아. 10분만 딱 드리고 이어서 갈 거고 이어지면서 어디? 네. 여기 높임 표현 한번 정리하고 시제 정리하고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동피동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설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 분석 연습하고 대표 문제 풀면 오늘 마무리. 자, 영상 잠깐 끊습니다. 자, 우리 이제 높임 표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그랬었지? 첫 번째는 상대, 청대를 높이는 거고 아까 설명 끝났죠? 상대 높임. 자, 중요한 건 이제 실험 방법인데 영어의 조동사 같은 애들이 뭐라 그랬었죠? 일단 어미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선, 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또 뭐로 실현될 수도 있어? 특수한 어휘 전에 다시 자, 형태서부터 볼게. 조사 그 다음에 특수 어휘 접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됐니? 자, 일단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선, 어말 어미 또는 종결 어미까지 즉 어미 가지고 실현되는 경우들이고 됐죠? 여기까지. 상대 높임은 선어ор 어미 또는 종결 어미 형태로 확인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선어ор 어미로 쓰이고 깨서 같은 조사, 특수어휘, 뭐 접사 같은 게 쓰일 수도 있겠고 마지막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 높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애들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자, 주체 높임인데 주체 높임에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 두 가지 더. 1번은 뭐야? 앞존법. 두 번째는 상대 높임법. 이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거든.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잘 들어야 돼. 평가원 교수님들은 얘를 인정합니다. 내신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평가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여기 기준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자, 어떤 일관성이냐? 커피 나오셨습니다. 니네가 된다고 배웠냐? 안 된다고 배웠냐? 안 된다고 배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할머니께서는 그냥 진짜 이렇게 할머니 당신께서는 손이 크셨다. 자, 볼까 얘들아. 여기서 당신은 2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애를 대신하고 있는 3인칭이었어. 유의하세요. 이거는 두 번째, 할머니께서는 손이 크시다. 뭐가 주어니? 할머니죠. 자,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데 서술절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는 뭘 높이고 있어? 손을 높이고 있잖아. 얘는 되니? 얘는 된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왜 되는 거냐? 상대 높임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어와 뭐가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물이나 신체 일부를 높여서 높이는 게 아니야. 높여서 뭘 높이는 거야? 주어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의도거든. 평가원은 그래서 뭐라고? 주어를 높인다는 의도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왜? 의도는 일관되잖아. 근데 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매우 모호한 기준이 있어요. 밀접하다야. 그러면 손은 밀접하니? 오, 정말로? 커피는 안 밀접하니? 기준이 뭔데요? 할머니 손? 그 얘기야.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여러분 이 밀접한 관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둘 다 인정을 하겠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평가원 관점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니까 둘 다 오케이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내신 그리고 대부분의 뭔가 이렇게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가르치실지 노란색으로 가르치실지는 모르겠고 아마 빨간색으로 가르칠 확률이 저는 80%라고 보는데, 선생님께서 뭔가 연수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염대에서 알아두시라는 거야. 자, 중요한 것마다 결국에는 주어와 관련된 걸 높여가지고 주어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고객님, 뭐야, 사실은 커피 나오셨습니다의 의도는 커피가 아니라 고객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압존법인데, 자, 이런 거야. 압존법은 눌러서 존칭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사장님이 제일 높겠죠. 김 부장도 나보다 높겠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보여요? 이런 문제야. 지금 사장님이 더 높고 김 부장이 낮은데 청자인 사장님한테 뭐 해버렸어? 김 부장님을 높여버렸잖아. 이렇게 되면 님이라고. 맞니?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주체 높이, 여기 또 상대 높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야? 높이고 낮춤에서 이 사람은 낮춤의 대상인데 높여놨잖아요. 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장님보다 얘를 높이면 하는데 높여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사장님, 김 부장이 라고 여기를 낮춤으로써 여기를 높이는 것이 압존법이다. 다 알고 있네. 설명 필요 없구나 그러면.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됐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사동피동이거든. 자, 중요한 건 사동피동인데, 저쪽 카메라 잡고 계세요. 여기 애들 문제까지 받았죠. 사동피동 파트. 개념은 받았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문장 파트. 얘들아, 여기 132페이지 16번 너희 지금 있니? 오케이. 자, 132페이지 16번인데요. 여기 10개 문장이 있거든? 자, 얘를 사동인지 피동인지 1분 안에 분석하세요. 10개 문장이 사동인지 피동인지 1분 안에 분석하세요. 이거 저번 시간 수업했니? 안 했니? 안 했어? 10개 문장을 사동인지 피동인지 분석하세요. 다 한 사람은 고기 드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됐죠? 맞아요. 이게 학교에서 나이 많은 쌤이 나이가 어르신 쌤이 뭐라 해야 되지? 김유아 쌤하고 김민지 쌤하고 김유아 쌤. 자, 그때는 봐봐. 두 분이 동등, 아니야, 그건 두 분이 동등한 거야. 동료하고 선생님이랑 직급에서 동등하잖아. 둘 다 높여야죠. 부장 쌤이랑 아, 선생님은 직급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 동등이야. 이사장 김유아 김경희 김경희 선생님이는 괜찮지. 풀었니? 15초 남았어. 절대 1분 안에 안 풀리죠. 푼 사람? 분류 끝난 사람? 다 했어?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줄래요? 예, 약간 좀 시키는 것 같은 건 사동이고 답이 두 개인데. 이 목적어가 없으면 일단 비동 아닌가요? 오케이. 답이 왜 두 개죠? 답은 두 개일 리가 없죠. 그리고 문제를 풀라 그런 게 아니라 10개 문장을 사동피동으로 분류하라 그랬어.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개 문장을 사동피동 분류하는데 1분 주면 하나당 6초가 된다는 건데 6초 안에 어떻게 판단이 돼? 불가능한 걸 왜 시켰을까? 그 얘기야. 지금 우리가 사동피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먼저 피동부터 볼게요. 자, 피동의 정의가 뭐니? 객체가 뭐 되는 거? 객체가 뭐가 되는 거? 주어가 되는 거? 또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인 것?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도야. 그럼 피동을 쓰는 의도가 뭔데요? 1. 객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객체 강조 표현이니까 강조하려면 어순 같은 걸 바꾸거나 강조하면 되죠. 그래서 객체를 뭐로 바꾸는 거야? 주어로 바꿔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뭔데요? 주어가 불분명할 때. 세 번째는 주어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싶은 의도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일 때 피동을 써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야. 자, 내가 길 가다가 공을 뻥 찼는데 얘가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봐.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맞았다는 서술어잖아.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주목을 하자고요?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를 주어로 표현하겠죠. 여기 동사도 피동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게 바로 피동 표현이야. 반대로 내가 얘를 찼어.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게 바로 능동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가 딱 보이는데 뭐가 없어졌어? 목적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동사는 뭐가 생략돼요? 목적어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거야. 원래 주어는 뭐로 왔어? 부사어로 와.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맞으니까 내가 전 여친을 차다. 전 여친 입장에서 보면은 나에게 차이다.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주어였던 애가 부사어로 왔고, 원래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왔고, 그 다음 서술어는 뭐를 붙여서 피동 전미사 이를 붙여서 서술어로 왔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원래는 목적어였던 애가 뭐로 왔다고요, 지금? 주어로 왔다니까.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주어로 바꿈으로써 주체강조 표현, 죄송해요, 객체강조 표현 됐죠? 자, 근데 봐봐. 내가 공을 빵 찼는데 누구한테 맞은지를 몰라. 그럼 주어가 불분명하니까 길 가다가 공에 맞았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주어를 숨긴 의도일 때는 역시 피동을 쓴다인데, 여기서 문제 푸는데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뭐라고?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왜? 원래 타동사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동사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하라고 했을 때는 얘를 쓰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 분류만 해도 답이 나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됐어? 자, 두 번째. 사동 볼게. 사동의 정의는 뭐예요? 카메라 끝 여기로 접어주세요. 사동의 정의가 뭐니?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키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사동은 또 뭐일까요? 사동은? 사동의 의도는 시야 차이야. 자, 봐봐. 얘는 시야가 더 넓은 게 능동이죠. 피동이 시야가 더 좁지. 자, 반대로 사동은 사동 시야가 더 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열심히 배트 스윙을 하고 있어. 성빈이가 죄송해요. 성빈이가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선수여가지고 그래. 안 되겠는데. 이노라고 가자. 저도 이제 서울대 다닐 때 저도 야구배웠기 때문에, 자, 이노가 열심히 스윙을 한다. 자, 그럼 봐봐. 이노가 스윙을 한다 라는 문장에서 실제로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거야? 감독님께서 이노를 이노에게 뭐 하고 있어? 스윙을 시키다지. 그럼 여기서 감독님이 에헴 하고 관찰하고 계신 거잖아. 자, 그럼 봐. 시켰으니까 사동이 됐죠? 그럼 사동일 때 뭐가 됐어? 시야가 더 넓어진 거예요. 반면에 주동일 땐 어떻게 됐어? 시야가 더 좁은 거죠. 됐니? 자, 그럼 봐봐. 주동 주어가 사동일 때는 뭐로 왔어? 부사어로 오잖아. 자, 이 문장 구조에 주목을 하라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주어, 서술어가 있는 구조였을 때는 이 주어가 목적어 서술어로 바뀌면서 뭐가 추가돼야 돼? 시키는 주체가 추가돼야 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였을 때는 얘가 부사어로 바뀌면서 목적어 서술어로 오고 시키는 주체가 추가가 돼야 돼. 그럼 답 나왔네? 사동사는 무조건 무슨 동사가 돼야 돼? 타동사가 돼야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사동이냐 피동이냐 구분하라고 했을 때 한 문장당 10초 드린 거는 목적어 이웃만 판단해 보라는 의도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결론. 사동 피동이 지금처럼 헷갈리죠. 왜? 이일이기가 교집합으로 사동이면서 피동 전미사니까. 그래서 그때 사동은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동사여야 되고,
피동은 뭐가 해야 된다? 목적어에 뜬 애가 주어로 올 확률이 높으니까 자동사해야 된다. 이렇게만 분류하시라고. 시작. 필기하고 저렇게만 분류하세요. 그럼 1분 컷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사동 피동에 대해서 자꾸 계세요. 저기 놔두세요. 이 내신 들어가게 되면 뭐 장형사동, 장형피동 해가지고 디테일한 또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건데,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문제풀이에 있어서 일단은 속도를 붙이셔야 돼. 그리고 제 예상은 그래요. 아마 독서통합형 문법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좀 갈 길이 멀거든. 과제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부지런히들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외로 하작도 한번 터질 거야.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언어와 매체를 언어와 화법을 왜 그렇게까지 한 학기에 막 그렇게 많이 들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보시고 아마 2학기 기말에는 독서문학 들어가지 않겠어요. 중간까지야 문법 막 가지고 내겠지만, 근데 또 문제가 또 진도를 또 느리게 나가시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정리 잘 하시고. 다 되셨니? 자, 그러면 봐봐. 자, 목적어 유무 둘 다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 결국 피동. 자, 목적어가 두 번째 있으니까 피동사동. 그 다음에 자, 옷을 목적어, 친구를 목적어이니까 타동사 사동사동. 목적어, 사동사동. 그럼 사동피동은 아직도 없네. 마지막에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 목적어, 서술어, 타동사, 사동. 그 다음에 목적어 없죠? 없으니까 피동.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정답은 5번 되셔야 되는데, 맞죠? 순서대로 사동피동은 5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왜 헷갈렸냐면, 자, 그럼 여러분, 기역, 니은을 사동을 주동으로, 피동을 능동문으로 바꿔서 쓰세요. 빨리 써. 기역 듣고 있니? 사동 주동으로,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 써보세요. 5번 선지. 그리고 어려우면 얘기해야 되더라. 필기 다 하고 주동과 능동으로 바꿔보셨으면 고개 들어서 칠판 필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잘 못 바꾸려고 하냐면, 아기 곰이 어미 품에가 뭔가 어색해서 그런 거야. 눈치껏 알아서 바꾸셔야 되는데, 자, 필기 끝났으면 같이 설명해 볼게 이제. 자, 주동은 친구가 꽃다발을 안았다. 피동은요? 사동은요? 형이 주어가 새로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 주어였던 친구는 목적어 있으니까 부사어인 친구 애기가 됐고, 꽃다발을 안았다, 꽃다발을 기라는 사동피동 전미사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사동전미사. 그 다음에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그럼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 어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애들이 선생님 어미 품이 아기 곰을 안았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지 그거는. 어미 품이 어떻게 아기를 안아? 어미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틀리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꼽 보여주고 친구들끼리 우통 먹고 사진 찍고 저한테 DM을 보내주고 이런 제정신 아닌 행동들을 하니까 자꾸 창의적인 답이 나오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포근히 안겼대잖아. 포근히. 뒤지셨는데 포근히 앉으실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또 너 같은 애들 생각해서 포근이라는 부사어 딱 넣어준 거 봐. 평가원의 센스는 이미 너희를 다 겪은 거야.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동피동인데, 너희 지금 듣는 느낌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어차피 개념 정리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서 자, 사동피동에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에다가 자, 여기서 덧붙여서 보시면 능동피동 다 설명이 드렸었고, 자, 전미사가 붙으면 짧으니까 단형이라고 하고, 전미사는 새로의 단어를 만드니까 파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되다도 전미사야. 얘 지금 얘 틀렸어요. 지금 얘가 아니야. 되다가 전미사야. 어지다도 전미사야. 자, 그런데 뭐가 개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 용언이 붙어야 뭐가 돼? 그때 비로소 장형, 피동,
통사적, 문법적 피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네는 지금 다 접사잖아요. 됐니? 그래서 접사 파생은 다 뭐야? 단형이라고. 그런데 잠깐만. 죄송해요. 네, 내가 순간 헷갈렸다. 자, 어지다는 보조용언, 되다만 접사예요. 그래서 어지다만 접사 파생이야. 헷갈릴 수가 있었고. 된 여기까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어지다가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개념이 좀 논란이 있긴 해.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사동인데, 자, 시키다도 여기로 가야죠. 시키다도 접사야. 그래서 시키다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짧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전미사에 의한 파생된, 짧으니까 단형이고 이희릭이 우구추 그냥 보시면 외워질 거고, 여기는 이희릭이 그냥 보시면 외워질 겁니다. 정리 다 되셨죠? 그 다음에 개하다 같은 게 붙어가지고 장형 만든다. 이 정도가 내신에서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약간 제가 흘리듯이 자꾸 수업을 하니까 막 이제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고생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학교는 여기까지 버티셨으면 중간은 없어요. 다 잘하지. 일반고 가면 다 1등급 나올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꾸 자기 스탠다드를 낮춰가지고 막 하나씩 짚고 있어야 된다 하셔야 되는 건 맞거든. 놓치지 마시고 어려우면 또 얘기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챙겨 드릴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피동표현, 사동표현까지 끝났고, 이제 부정표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 건데, 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그럼 짧은 부정문은 뭐겠어? 보조용어를 쓰는 거고, 긴 부정문은 자, 그래. 짧은 부정문은 부정의 부사 아니나 못을 붙여가지고 써주는 거고, 긴 부정문은 보조용어를 쓰는 거.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은 못, 의지가 없는 것은 안 해가지고 옆에다 표 처리한 걸로 정리하면 깔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표로 간략하게 설명해버린 거니까 표 하나 그리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남거든. 여기까지 필기하고 나오면 첫 번째는 이제 시제가 남고, 두 번째는 중의성이 남아. 서술의 호응이 남고, 그 중의성과 호응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 끝났습니까? 끝났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시제에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게 중요해. 너희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니? 동사, 형용사 표 기억하시라고? 네. 그려. 얘 그리라고. 자, 오늘 처음 수업 온 친구는 이거 보시고 그리시면 되고, 수업 안 온, 저번 주에 왔던 친구들은 안 보고 그려야지. 빨리 그려. 자, 그릴 수 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다. 손. 자, 보고 외우세요. 빨리 이제 보고 외우세요. 이게 뭐 방법이 없어. 외워야지 그냥. 됐니? 써 빨리. 이 표를 써. 외워. 그래서 제발 여기서 한 문제 나와. 얘들아, 이거 서술형 답이야. 빨리 써.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걸 그대로 베껴서 외우셔야 된다니까. 자, 동사랑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니? 관형사형 어미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는 현재, 과거, 미래에 각각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형태를 무조건 외우게 시킨다니까. 수능도 외우라고 하는데 내신 안 외우라고 하겠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내신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빵꾸 뚫어놓고 낼 거라니까. 한 문제 찍어줬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여기서. 왜냐면 얘가 개 헷갈려요. 그리고 내면 애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이거를 맞춰야 1, 2등급 안에 들어가. 못 맞춘 애들 무조건 3등급 넘어가요. 무조건 이거는 써서 외우셔야 돼. 내가 외우라는 거 잘 없는 거 알잖아.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처럼 내가 그냥 불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야, 써서 채점해 했을 때 그냥 우다다 나오셔야 돼. 그 정도 연습을 해야 서술형이 내신 대비하면서 필기가 될 거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러시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개념들은 이미 다 설명이 끝났던 거라서.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책의 표는 아까 내가 모음조합 표를 외우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되고, 잘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되셨니? 네, 필기 끝났으면 잠깐 쉬었다가 문장 문제 몇 개 대표적인 거 풀고 갈 거고,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129페이지 8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구조 분석을 해야 보여, 얘들아. 자, 그랬으면 여러분 하실 일은 구조 분석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구조 분석하세요. 여기 8페이지 구조 분석하세요. 아니 구조 분석하라니까. 8번 129페이지 8번 문장 구조 분석. 주어 서술어 이렇게 분석하라고. 어디 갔지? 리먹고 구조 분석 다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자, 같이 갑시다. 자, 동생이 숨었죠. 그런데 사동사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없던 사람이 생겨야 돼. 그래서 시키는 주체, 시키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자, 목적어 서술어로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원래 주어였던 애가 목적어로 왔다는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기라는 사동피동 전미사 보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하다 보조용은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목적어 자리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부사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라는 사동피동 전미사 보였을 거고, 개하다라는 보조용은 보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사어로 간다 확인해 놓으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주어가 새로 생기셔야 되겠죠. 주어가 새로 생기셔야 돼, 주체가. 자, 실내 온도가 낮다. 자, 3번은 뭐 얘기하는 걸까? 사물주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가고 주어가 새로 필요하고, 역시 마찬가지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나오고 주어가 새로 필요하고, 이일이기 우구추, 추는 정확하게 우구추 사동전미사, 개하다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뭐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사동사 파생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파생적 사동문하고 통사적 사동문이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왜 쓰이는지도 설명하시는데,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그 설명은 없어요. 대신에 내신 기준으로는 제 예상은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낼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디테일을 그때 한번 붙여보고, 일단은 지금 시험 범위 일단 거시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자, 그럼 구조 분석 끝났으니까 다 고르는 건 어려운 거 없죠. 보니까 자,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하지가 않잖아. A에서의 주어는 C에서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가더라. 자, 두 번째, 기업과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게 되면 서술어 자릿수가 왜 생겨야 돼요? 그렇죠. 사동에 주어가 새로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정답 2번 끝나겠네? 됐니, 여기까지? 되셨고, 자, 필기 다 끝나셨으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볼 건,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 잠깐만요. 22번하고 25번이야. 24번, 25번인데 혹시 25번 우리 저번 시간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오케이. 프로는 봤니? 22번은요? 자, 그러면 22번, 25번만 지금 한 문제당 1분 30초, 3분 딱 드릴 테니까 바로 풀어보시되, 다 푼 사람은 문장 구조 분석도 하세요. 돌려. 뭐 문제 있어요?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잠깐. 아닌데요? 아닌데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22번? 4번 아니라고. 5번 아니라고. 아니,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잖아, 지금. 꼭 필요한 거야? 뭐 아니지. 때문에 한밤중에 아무렇지 않네. 지갑이 가지고 가다가 형용사에 가지고 가. 왜? 요즘에 데이트가 나는 오늘 어떻게 됐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좋은 문제들이어서. 깔끔하진 않았지, 씨발. 존나 지저분하게 다 틀리고 풀었는데 뭐가 깔끔해. 카메라 돌릴까요? 마이크 잡히죠? 자, 할게요. 여러분, 결론도 얘기하면 좀 틀리는 게 정상이야.
정상. 근데 이게 사실 1학년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일반고 고3보다 나아, 자세가. 1학년들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3년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거꾸로 된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이 완전 인생의 로망, 낭만. 그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클럽 활동 같은 거 해보고 그리고 대학 진학률 우리나라는 안 높아요. 30%, 40%,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얘네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통 취업을 해. 아니면 대학을 가. 그럼 이제 대학 가서도 클럽 활동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막 자유분방하게 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못 논 거를 대학 때 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건데 어쩌겠어요. 세상 구조가 그런데. 뭐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건 뭐 그런 거고.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를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헷갈렸어요. 또 납득도 잘 안 됐고. 근데 연습하다 보면 되는데 자, 지네다에 문형 정보를 추출하겠대. 자, 여기서 문형 정보라는 건 영어의 n 형식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를 뭘 의미해? 그렇죠. n 자리 서술어 의미하는 거야. 저 뭘 의미하는 거야? 문장의 구조를 의미로 하는 거야. 자, 예문을 딱 보고 문장 성분을 분석한 다음에 필수적인 거를 추출한 다음에 주어 제의하고 꼭 필요한 게 개래요. 자, 예문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자. 주어 잡아봐.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지낸다. 자, 없어도 되는 거 생각해보자. 민수가 지낸다. 묻고 싶어지죠. 어떻게 지낸대를 묻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야? 조용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지내신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셔? 아, 편하게 지내신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의문을 던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영어 해석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어 해석하는 어떤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영어를 수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니네가 문장 구조를 모국어니까 분석을 잘 안 해요. 근데 영어는 분석을 많이 해. 끊어읽기 같은 거. 그래서 영어에서 의미 구조 분석한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야. 어쨌든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가 지낸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지내신다. 어떻게? 가 필요한 정보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 아, 민수가 요즘 조용하대. 끝났지. 원래 시끄럽게 떠드는데 조용하게 지내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원래 되게 힘들게 사시는데 편하게 지내시나 보다. 끝. 됐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 이제. 자, 원래 밑줄이 있었어야 더 쉬웠을 텐데 아니야. 차라리 난이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어 있다 또는 되니야. 자, 주어 잡자. 이 나라가 지갑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 지갑이 가죽으로 되어 있죠. 국토가 산으로 되어 있죠. 맞니? 맞아? 그럼 봐봐. 국토가 되다. 지갑이 되다. 뭐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산으로 되다, 가죽으로 되다, 으로가 빠졌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정답 1번 끝인 거죠. 자, 그런데 정답만 끊고 가면 안 되고 아까 이제 3, 4, 5번이 맞다고 했던 애가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보자고 우리가. 자, 너 봐봐. 뭐지? 주어 모두가 넘어갔어? 어디를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속임수에 넘어갔다. 자기가 어디에 넘어갔어? 자기 꾀에 넘어가다. 즉 넘어가다에 의미가 뭐가 필요했던 거야? 원인,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속임수 때문에 넘어갔죠. 꾀 때문에 넘어갔죠. 그러면 원인과 이유에 해당하는 애가 와줘야 되는 거고 걔가 아니라 애였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유형이라는 거야. 얘가 은근히 터트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싸우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어릴 때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서 이제 혼자 그냥 놀았던 것 같아. 자, 그럼 봐. 혼자 싸우진 않잖아 보통은. 그러면 주어와 뭐가 있어? 언니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있어야죠. 야, 나 싸웠어.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랑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싸우는 대상인 뭐가 들어와 줘야 돼? 와가 들어와 줘야 되죠. 자, 딸려 있대. 뭐가 딸려 있는데? 딸려 있어. 뭐가 딸려 있어? 그래. 그러면 자, 지갑이 딸려 있어? 어디에 딸려 있는데? 뭐로 딸려 있는데? 가방에 사은품 으로가 딸려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애가 빠졌네.
사은품으로 딸려 있으려면 어디에 무엇이 딸려 있어야죠. 마찬가지야. 부록으로 딸려 있으면 어디에 무엇으로 딸려 있어야지. 단어장에 책이 딸려 있대. 뭐로 딸려 있는데? 그러면 에으로가 필요하겠고. 자, 봐봐. 빠졌다. 무엇이 빠졌다? 때가 빠졌다. 물이 빠졌다. 필요한 게 어떻게일까? 어디에서일까? 때가 빠졌대. 어디에서? 옷에서. 때가 빠졌대. 어디에서? 사람에서. 그러네. 에서가 필요하겠네. 왜냐면 봐봐. 빠졌다도 변화잖아요. 그러면 변화의 전후가 빠지던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빠졌는지 대상 또는 위치 부사어가 있어줘야지. 그래서 대상 위치 부사 개가 아니라 애가 돼야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보여. 그리고 안 해봐서 못하는 거고, 이걸 이제 두뇌 성장이 좀 빨랐던 애들은 중3 때 하는 거고, 좀 늦었던 친구들은 고1 때 하는 건데, 고1쯤 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갈 거면 빨리 일반고로 갔어야 돼. 이미 1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 자,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자, 1학년 2학기로 보자. 그럼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 돼. 일반고로 갈 건 빨리 런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현명한 애들은 사실 중간고사 이전에 런을 쳤던지 빨리 런 쳤어야 돼. 근데 이미 여러분 2학년 때 런 치는 건 되게 미련한 짓이야. 근데 2학년 때도 런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사고 2학년 때 런 치는 거는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너무 약간 선택 지연, 너무 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대책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나 같은 케이스인데, 라떼는 서울대가 내신이 60등급이었어요. 내신 나쁘면 절대 못 가. 내가 54등급이었어, 내신이. 그러면 자퇴해서 수능으로 그거 비교 내신 하는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우리 반 분위기가 진짜 개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층이 있었으면 우리 반만 여기 있었어. 그래서 그냥 개판이었어. 공부 아예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했는데 집에 가서도 공부를 더 안 했어. 집에 가서 맨날 이제 게임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을 간 게 나는 되게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 재수학원 가서 진짜 공부를 잘 배웠고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형 누나들 만나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 배웠던 것 같거든. 자,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런친다? 두 가지야. 여기보다 더 나은 환경 때문에 런을 친다. 두 번째는 빨리 일반고사 내신을 확보한다야. 그런데 글쎄 둘 다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특히 두 번째는 지금 선택을 할 건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지금 왜 하는 거냐?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길 있지 않니? 버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잘 들어야 돼. 지금 고1이 갈 수 있는 재종학원은 없어. 고2가 갈 수 있는 재종학원도 없어요. 그러면 검정고시나 수능 점수를 들고 시대인재를 받아줘. 검정고시나 모의고사 점수를 들고 시대인재를 받아줘. 무슨 얘기 이해됐니? 그럼 시대인재도 5를 뜨든지 한 2, 두세 개 섞여 있든지 그렇게 돼야 돼. 뭐 평균 2 안쪽에 뜨든지. 그러면 내가 수능 점수가 없고 6평, 9평 점수가 없잖아요. 좋은 재수학원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니네가 지금 되게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보다 좋은 환경 찾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뭐야?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바뀌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배들도 내신을 끝까지 챙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챙기세요. 그런데 정시 파이터 반으로 지금 바뀌는 애들이 있는데 다행인 건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뭐 3월, 6월 때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떠던 애써. 모의고사도. 내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근데 걔네가 지금 어김없이 수능 1, 2등급으로 수렴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목표는 내년 3월에 지금 고2들 중에 정시 파이터들은 그러니까 1등급 다 꽂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나머지 과목 잘 챙겨가지고 정시로 가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니네가 정시 파이터가 되더라도 이제는 대치에 있는 시대인재 대성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럼 거기는 전국에 공부 좀 한다고 치는 대치 포함해서 수험생들 다 모여. 수능 등급 본다니까? 모의고사 등급 봐요. 모의고사 등급 안 되고 수능 등급 안 되면 받아주지도 않아. 대치동이 뭐해? 좋은 학원이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셔야 돼. 그러다 보면 성장해 있다고. 자, 필기 잘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2번 풀라 그랬죠. 자, 서술어 자릿수인데
꽃이 피다 주어 서술 한 자리죠. 고양이가 쥐를 잡다 두 자리 서술어죠. 동생이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세 자리 서술어죠.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에 그들은 뭐 했어? 요청했죠. 뭐가 빠져있니? 그렇지. 누구한테 요청했는지에 대한 대상이 빠져있으니 정보에라는 부사어를 넣어주겠다. 맞니? 자,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요. 자, 출제 의도가 뭐야? 성분 보충하다잖아. 이렇게 분석이 되셨어야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2번 선지 봐. 자, 문제는이 주어야. 문제는 서술어 뭐가 들어와야 돼? 사실에다가 들어와줘야지. 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어가 뭘 결정해? 서술어 자릿수를 결정해. 다시. 누가 결정한다고? 서술어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결정해. 두 번째,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 즉 서술어의 자릿수는 결국 뭐야? 문장 성분의 역할이지. 서술어가 격을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서술어가 문장을 지배, 서술어가 서술어 자릿수를 지배하고 격을 결정해. 격조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격조사는 그냥 그래서 종속적으로 붙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주격조사가 주어를 부여하는 게 아니야. 서술어가 걔가 주어임을 이미 부여해놨고 격조사가 붙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정답이 2번인데 너희는 못 고르는 거냐? 이 개념을 몰랐던지 선지를 봤을 때 2번이 특이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서술어가 요구하고 있잖아. 얘는 서술어가 지금 없어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의 호응이잖아. 주어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 예외적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잘 안 되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봐봐.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을 때 보충하는 문제라니까? 그런데 서술어를 추가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게 아니지. 애당초 주어랑 서술어가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술어가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2번이라고. 이게 이제 고1들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고3 때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고. 자, 3번 볼게요. 나는 소개를 했대. 누구를? 내 친구를. 누구한테 소개하겠어? 소개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나 얘기가 있지. 아, 약간 부러운데? 약간 아니, 많이 부러워요. 우리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의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어디에 어둡다가 들어와야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빠져 있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빠져 있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빠져 있는데 얘는 서술어가 빠져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가 결정을 해? 서술어가 서술어 자릿수를 결정하고 격을 결정하는데 애당초 서술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아니네, 2번이네, 이렇게 설계를 한 거라고. 이런 논리로 문제를 설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많이 틀렸어, 애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변별력을 크게 하더라. 죄송해요.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 자, 고생들 하셨고